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양지수 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불장을 이어가고 있죠. 현재도 0.31% 올라갑니다. 현재 4,707선에서 움직임 보입니다. 코스닥은 0.18% 내려갑니다. 94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이틀 연속 기관만 홀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현재도 매수 우위 기관만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3,4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 우위 나타냅니다. 개인은 60억 원 넘게, 외국인은 3,687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틀 연속 개인만 홀로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오늘도 개인만 홀로 2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 보이는데요. 외국인은 1,400억 원 넘게, 기관은 5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어제는 시가총액 1, 2위 반도체 투톱이 쉬어가고 빈자리를 다른 종목들이 채워줬습니다. 오늘 국내 반도체 투톱 흐름 좋습니다. 삼성전자 1.45% 올라가면서 현재 거래가 13만 9,700원입니다. SK하이닉스도 0.81% 올라가면서 현재 74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로보틱스와 관련된 2차 전지주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LG에너지솔루션 0.82% 내려갑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JP모건 헬스케어 발표를 앞두고 어제 장중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1.05%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0.3% 가까이 상승합니다. 코스피 6위부터 10위까지도 보시죠. 어제는 자동차, 조선, 방산이 강했습니다. 현대차 3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주가가 40만 원 선을 넘어선 건 어제가 처음이었죠. 현대차 현재는 지금 보합이고요. HC현대중공업 어제 크게 올랐는데 오늘 1.86%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0.23% 내려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수원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원자력 발전 이용률을 15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어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3.56%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9만 원 선입니다. SK스퀘어도 0.47% 강세 보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기대감을 선반영했던 제약바이오 업종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0.21%, 0.31%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어제 2차 전지주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에코프로 형제들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1.67% 약세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3.2% 가까운 하락세 보입니다. ABL바이오 0.36%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CES를 계기로 해서 로봇주도 어제 2% 넘게 상승했는데 현재도 1.43%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닥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보시죠. 현재 HLB만 보합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또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0.53% 내려가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도 0.82% 약세, 삼천당제약 5.57% 빠집니다. 펩트론도 3.61%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종목 살펴보시죠.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강세 보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 확보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24시간 가동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여부가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AI 경쟁에서 가장 큰 승부처가 GPU를 돌릴 전력망인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에 현재 LS 일렉트릭 지금 6%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3% 가까운 강세 보입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인텔과 AMD 주가가 6% 넘게 급등했는데요. 2026년형 서버용 CPU 물량이 거의 완판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에 국내 시스템 반도체주들도 모두 강세 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와 TC본더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한미반도체 지금 5%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살펴보시죠. 달러원 환율은 어제까지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환율 잡기 총력전에도 환율이 치솟은 가운데 관세청까지 환율 방어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보안율을 튼타 달러를 해외로 빼돌리는 수출 기업을 상대로 전방위 조사에 들어가는데요. 오늘 환율도 3원 50전 올라서 1,477원 20전에 개장했습니다. 오전 9시 26분 기준으로는 1,476원 40전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0.33% 상승하고 있습니다. 4,70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03%, 0.04% 약보합입니다. 94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는 어쨌든 계속 갑니다. 네, 그러네요. 네, 네. 가긴 계속 갑니다. 뭐 중간에 좀 눌렸다가 하지만 또 마지막에 고개를 들고 이런 네. 양상이 좀 반복되고 있어요. 네, 네, 네. 어저께는 이제 그 반도체가 잠깐 쉬면서 조방 이렇게 원전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반도체가 다시 가고 변환기가 같이 움직이고 네. 나머지 것들은 약간 눈치 보면서 약간 하락하는 반락하는 모습인데 환율이 1,470 정도 유지되는 반면에 이렇게 된다는 거는 주식 시장에 대한 유동성 자금에 대한 서로 간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려가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국내 기관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것이 그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도 낙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외국인들이 요즘엔 계속 매도 우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환율에 기인한 거냐? 이제는 꼭 그렇게만도 볼 수 없는. 네, 네. 그러니까 주식과 환율의 동조와 네. 상관관계가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진 것 같다는 생각도 그거는 들어요. 유동성 자체가 그냥 밀어 올리는. 맞습니다. 예, 장인 것 수급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수급에 대한 거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거는 미국이고 우리는 뭐죠? 자금의 무브, 머니 무브가 확실히 은행에서 아웃 오브 뱅크, 그다음에 인투 스탁이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이제 확실히 잡혔어요. 근데 은행에서 빼서 돈을 한국에 넣느냐, 미국에 넣느냐 이건 선택이지만 네. 같은 뭔가 자산을 향해서 원자재를 포함해서 사야 된다 이런 의식이 확산된 것이 가장 수급이 전체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흐름은 그런데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다 투자하면 뭘 투자할까요? 조그만 주식들 다 알고 투자하지 못하거든요. 금방. 그러면 대형주 이해하기 쉽고 그다음에 좀 길게 갈 수 있는 이런 거 중심으로 먼저 그 머니가 먼저 오는 거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하면은 갔더라도 더 갈 수 있다고 사람들이 심플하게 생각하는 게 단기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반면에 조그만 주식들을 검토하고 하려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아프고 변동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정책적인 뒷받침이면 그때 가겠다 이렇게 해서 순서를 구분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많이 눌러놨죠. 1,430원대까지 이제 눌러놨는데 이제 새해 되니까 딱 다시 또 고삐 풀린 듯이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원인을 따져보면 이제 풀린 유동성이 아까 한국으로 갈 거냐, 코스피로 갈 거냐, 미국으로 갈 거냐. 네, 그렇죠. 새해 들어서 미국 주식도 다시 순매수 네, 돌아서면서 네. 가열차게 지금 미국 주식 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달러 수요가 그만큼 시장에 거죠. 많다라는 얘기인 거고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환율을 단기적으로 보면 밀어 올리는 원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도 연초에 사람들이 이거 봐라 미국 계속 사네 이런 것도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거고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엔화가 약세가 됐어요. 네, 그 그렇죠. 그 다카이치 저기, 총리가 예, 조기 충선을 선언했죠. 예, 중요한 해산하고 다음 달에 그러면 뭐 어떤 양적 완화 정책을 더 가열차게 할 것 같다. 그러면 엔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단기적으로. 그러면 엔하고 우리나라가 동조가 되는 일시적인 현상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그 달러 엔 같은 경우는 지금 159엔까지 올랐습니다. 어제만 158엔. 엔화 가치가 그만큼 지금 떨어지고 있고 엔화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죠. 외국인들의 기조는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는 사실 외국인들이 끌고 나간 장이었고 그렇죠. 이달 들어서 새해 들어서 사실 기관과 개인이 끌고 나가는 특히 기관 매수세가 좀 가열차고 외국인은 좀 파는 네, 네. 기조란 말이죠. 이게 수급이 한번 바뀔 때가 되는 겁니까? 일단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먼저 포지션을 미리 취해놨다. 그렇죠. 늘 그러니까 그런 더, 편이죠. 그렇죠. 더 확실하게 올라갈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반도체 가격 상승은 알겠고 얘기를 듣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적 시즌에 코멘트가 필요한 겁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20조 나왔습니다만 그거는 부합 정도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동력으로 되기에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고 그러면 이번 달 말 정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연달아 컨퍼런스 콜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겠죠. 그리고 빅텍들도 그 전후로 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가 되면서 환율하고 무관하게 또 갈지
그때 정도 아마 원화의 약세도 엔화 동조되는 거 일단 수그러 들 거니까 그때 진검승부가 다시 나고 외국인도 또 한번 그 마지막 포지셔닝을 더 강화할지 이 실현 갈지는 그때 정도에 좀 판가름이 될 것 같아서 외국인은 지금부터는 뭐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매크로 때문에 쓸데없이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흐름을 하기에는 이미 포지셔닝이 어느 섹터건 대충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 때문에 지금 수급이 바뀔 일은 없는 거고 네, 그렇죠. 다만 이제 주력으로 사는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가이던스에 대한 컨콜을 통해서 나오는 가이던스나 이런 네네. 것들을 통해서 추가 확인을 하려고 그렇죠.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 네네. 상태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인데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연말 연초에 코스피도 그렇고 나스닥도 모아지고 있잖아요. 이 얘기가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견이 좁혀진다는 거는 더 올라갈 그 한 번 더 올라갈 그 저기 점프하는 거 있잖아요. 그 폭도 단기적으로는 좀 둔화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이해가 비슷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견이 있는 것이 새로운 뉴스가 나와야지 이제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렇게 되는데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이견의 격차가 좀 좁혀졌다는 것이 단기 주가의 큰 상승보다는 둔화돼서 MC 오는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종의 이제 포모도 많이 나오고 네네. 있거든요. 증시대 기자금이 역대 최고치로 지금 늘었고 언제든 실탄을 주식에 태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는 체감적으로도 느껴집니다. 지금 네. 지수 통계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에 다 나아까 난 왜 지금까지 못 들어갔나? 지금 이제라도 들어가야 네네. 될까? 네네. 이제 그 낙가에 대한 의미. 낙가 그러면 예 처음 알았는데 어쨌든 시장에 대한 비중이 우리가 시장인 어떤 주식에 사고 싶어하는 주식에 대한 비중이 본인이 50%가 있다면은 그냥 유지하세요. 반도체 같은 경우 50% 있으면 유지하세요. 더 팔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팔 필요는 없어요. 추가적으로 사는 건 포모가 왔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그 순간에 다 사면 안 됩니다. 조정이 받을 때 사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 때는 아니다. 더 사는 거는 비중을 얼마나 실는 건데 너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제 와서 몰두를 하면 말이죠. 엊그저께 지난주 이번 뭐가 올랐어요? 가장 많이 오른 게 자동차 자율주행, 네. 그다음에 오늘은 좀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방산, 그 돈노 독트린 때문에 이런 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너무나 매몰돼 있다 보니.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 거꾸로 갖고 계시면 언제 팔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 주가의 80%, 90% 사람들이 다 흥분해 갖고 댓글에서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막 까고 험담하고 이럴 때 그 목표 주가는 금방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건 언제 파느냐는 것은 다른 거 살 게 있을 때 파는 거예요. 예, 다른 거 살 걸 준비하고 있는 게 눈에 보였을 때 이거를 안 팔면 현금이 없다. 이럴 때 파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주가가 얼마든 간에. 근데 해픈투비 그것이 목표 주가가 20만 원인데 나는 16만 원밖에 못 가. 근데 이미 14만 원 왔어. 그러면 이 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맞아 떨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반 이상이면 주가가 빠지는 거고 저는 이제 그렇게 추세가 바뀐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네. 팔 사람 팔더라도 아마 이게 흐름이 바뀌지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반도체 투톱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번 주의 히어로는 사실 현대차.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주 다 지금 들썩들썩. 네. CS를 계기로 예. 이게 이제 어제 40만 원 넘었고 오늘 좀 조정을 받긴 하지만 시총도 이제 처음으로 80조 원 넘었고 현대차를 비롯한 현대차 그룹주가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 같아요. 주가 그러겠죠. 측면에서.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대차는 한마디로 하면 로봇 밸류를 줄 거냐 말 거냐 그런 입구에 들어왔다고 보여져요. 그게 로봇 핵심입니다. 밸류를 이제 입히기 시작했다. 입힐까 말까? 말까? 아직 네. 결정은 네. 다 안 됐군요. 근데 그거 입힐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확실한 거는 일단 아틀라스를 보니까 그런 걸 작용해갖고 로봇이 의미 있게 현대 자동차 내에서 생산성을 향상을 시키고 그리고 아틀라스가 다른 데도 팔리게 되고 이런 거 실제 보이는 게 언제입니까? 8월달 이후. 그러면 주가는 미리 선행하는 거니까 일부는 이리 반영하는 거야. 한 6개월, 7개월 반영하는 거니까 1, 2월까지는 그 6개월 먼저 반영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 왔을 때 8월, 7월 확인되면은 한 번 더 랠리가 있을 것인지 실망할 것인지 그때 결정되는 거군요. 그래서 현대차가 몇 대 팔리느냐 이거는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율이 워낙 강세되는 게 오히려 마진은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밸류가 1배도 안 됐기 때문에 ROE가 10% 정도 나오는데 그렇죠. 올해 이익이 작년보다 빠지는 게 아니면은 ROE 10% 유지를 하면 PER, PBR, 북밸류 개념으로서 기본적으로 1배 정도는 간다라는 컨센서스 정도는 쉽게 상상될 수 있습니다. 그 1배가 40만 원 중반에서
중반에서 약간 후반 이 정도까지가 목표 주가가 선정되는 거예요. 네. 이빨 그러니까 많이 땡긴 거고 네. 실제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PER로 10배냐 12배냐. PER을 10배, 12배 간다는 건 뭐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직 10배, 12배 안 갔기 때문에 네. 그거는 경쟁이 붙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10배, 12배 가면은 그러면 60만 원 근처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확인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자동차주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가면 반도체 소부장 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로봇에 밸류를 입혀서 자동차주가 다시 간다. 네네. 그럼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네네. 그다음에 로봇 완성체도 있지만 로봇 관련된 부품주들 이제 공급사들이 있잖아요. 액추에이터 포함해서. 그 주가도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같이 가는 겁니다. 예, 같이 가는 건데 순서가 딱히 구분되는 게 아니고 반도체 소부장에서 소재주냐 부품주냐 장비주냐 아니면 PCB처럼 다이렉트로 빅테크 커버하는 거냐. 반도체 소부장은 한 5개 정도로 구분이 되거든요. 순서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번에 자동차 현대차의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거하고 순수하게 로봇으로 분리됐던 거하고는 그런 순서의 구분이 없을 것 같아요. 같이 가면 같이 가는 거고 아닌 가면 못 가는 거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네. 그건 같은 뭉태기로 보시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방산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본부장님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최근에 돈로 독트린을 비롯해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퍼지고 뭐 이러니까 방산주가 다시 그렇죠.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방산주도 맞습니다. 되게 뜨거워요 지금. 네. 그 영향이 이제 옮겨온 건데 요것도 이제 하나 이게 일종의 흐름을 탄 것인지 네네. 아니면 이게 또 용두사미인 건지 네. 사실 방산주가 뜨거웠다가 한번 가라앉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주목을 받는 건데 추세적 전환으로 봐도 될까요? 일단 저는 예스라고 봅니다. 저번에 조정을 받을 때는 밸류가 너무 빨리 올라갔어요. PER이 뭐 30배, 40배, 50배 이렇게 갔었거든요. 일부 네. 종목은. 그리고 이제 올해 작년 기준으로서 올해 내년까지 바라보는 27년까지 막 땡겨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보다 훨씬 높게 가는 거예요. 밸류가. 근데 이제 글로벌 모멘텀은 한국이 너무 셌고 다른 나라의 그 장사는 아주 미친 듯이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으로 들었죠. 왜? 반도체가 올라가고 다른 게 올라가니까 수급이 뺏긴 겁니다. 네. 펀더멘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 수급이 바뀌어서 최근에 20-30% 올라가기 전까지는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끝난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아까 돈로 독트린을 가지고 각 나라가 이제 GDP의 3% 5% 방위비 내열하고 강압을 안 해도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됐다는 것 자체가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앵커님이 헌팅턴 인걸스 인더스트리 미국의 작은 회사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30조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더 큰 그 회사예요. 조선이 이제 방산이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그런 분위기 같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한국의 방산이 과거라는 게 몇 6개월 전보다는 부담이 덜 가는 거죠. 그런 연결고리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됐다고 하면은 조선도 그럼 좀 더 갈 룸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도 목표 주가 대비 뭐 거의 90% 목이 찬다, 10% 남았다 하면은 그 내에서도 10% 이상 남은 주식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또 단기적으로 또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오버롤하기는 그런 내러티브의 성격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지속성이 있지 않을까 내다봅니다. 그 미국 방산주들 보면 이제 전통의 방산주, 로키드 마틴을 비롯한 뭐 전통의 네네. 방산주들보다는 요즘에 뜨는 방산주들은 이제 기술을 겸비한 그렇죠. 기술주에 가까운 방산주들이 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방산만 테마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주도 네. 우주항공이 같이 테마로 겹치는 것들이 좀 더 그렇죠. 주가 탄력성이 미국은 그것이 그렇더라고요. 통하죠. 우주가 더 확실한 모멘텀이니까 한국도 내러티브 붙는데 그 비중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우주 관련되는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유일하죠. 예, 유일하죠. 근데 걔네들이 갖고 있는 수주 잔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안 되거든요. 한 5%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그거로 계속 드라이브하는 한계가 있어요. 한데 근데 그 도움이 되는 게 로켓랩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네, 로켓랩 걔네들이 아주 좋은 사업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렇죠. 걔네들이 갖고 있는 수주 잔고하고 여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 관련되는 수주 잔고하고 절대 금액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딴 게 워낙 커가지고 이게 비중이 작기 때문에 주가를 드라이브를 계속한다고 얘기하기는 애매하지만은 그 모멘텀이 우주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게 가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엣지가 계속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가의 이제 목표 주가의 거의 이제 90%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재 90% 목표 주가에서 갭이 있는 상태, 10% 남은 상태에서는 안 갖고 있으면 사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부담스러운 레벨까지 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면 LIG나 현대로템이나 다른 거로 다이버시픽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나 스몰캡을 봐야 되는 거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며칠 사이, 일주 사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게 왜 못 봤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몰 됐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네. 그겁니다. 눌리면 받을 때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증권주 짚어볼까요? 네네. 증권주 흐름이 좀 헷갈립니다. 네. 사실 이렇게 거래가 잘 되고 시장이 화랑이고 하면 당연히 거래 뭐 이런 대금을 감안한다면 증권주가 사실 날개를 달아야 되는데 그러게요. 확실하게 그러지도 못해요. 네네. 좀 간다 싶더니 또 주저앉고 막 이런단 말이죠. 주가가 빠지질 않았어요. 빠지는 않는데 그때 날지도 않았어요. 날지도 않았죠. 수급의 게임입니다. 펀드치 가고 조방 다시 가고 하는데 거기까지 끼어들 생각이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잘 짚었다시피 4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네. 4분기에 그 3분기 대비했을 때 우리 거래소하고 넥스트 거래소 합한 거래 금액이 3분기보다 43%가 증가됐습니다. 예.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증권사에만. 네. 그래서 증권사는 전체적으로는 4분기 실적이 좋아요. 원래 예상보다 한 15%, 17% 좋다는 게 탑5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진 않습니다. 배리도 싸고. 그리고 신규 사업, IMA, 종합투자계좌, 그것도 론칭을 미래에서표 몇 군데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시간의 이슈라고 봅니다. 다른 쪽에 수급이 조금 딸리거나 충분히 갔을 때 결국은 물건이 물량이 올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은행보다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편하긴 한데 그래서 밸류에이션적으로 싼 거는 이제 뭐 삼성증권이 가장 편한 거고 모멘텀적으로는 미래에셋증권이 뭐 투자한 거 있으니까 미리 올라갔고 이제 목이 찬 거고 이렇게 차이 정도만 보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너무 많이 해요. 이게 시가총액 이게 20%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20% 쓰셨다면 그거는 문제죠. 왜? 그런데 뭐 이게 뭐 5% 10%면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근데 정책적으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네네. 또 국내 그 전용 투자 네. 전용 ISA도 네네 그렇죠. 새로 낸다고 이번에 이제 성장 전략에 포함이 돼서 나왔고 막 정책적으로도 막 증권주들이 사실 막 힘을 받을 만한 요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게요.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네. 좀 더디게 간다라는 느낌. 그런 건 저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짚어보죠. 간밤 CPI 나왔습니다. 네네. 물가가 언제 튀어오를까 이 걱정들을 다 은근히 하고 있었는데 네. 안 튀어오릅니다. 네네. 물가가 안정됐습니다. 네네. 근데 주가는 그렇게 반응을 세게 안 했죠. 시장이 여기에 간밤 미장이 3대 지수 다 떨어졌으니까 네네. 뭐 곧바로 반응을 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의미를 많이 안 두는 이유는 일단 데이터 포인트들이 다 일단 이제 10월 달부터 넘버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핵심이 뭐냐면 쉘터라든지 사람들이 먹는 푸드라든지 실생활 밥상에 들어가는 우리 물가는 사실은 더 올랐어요. 유가가 많이 빠져갖고 전체적인 넘버들이 하향 안정된 걸로 많이 보이는데 이게 하향은 많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체감하는 건 괴리가 있다라고 보는 게 중요하고요. 반응을 적게 한 거는 딴 얘기지만 파월 의장에 대한 기소 이런 것들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웬만하면 이제 안 하겠다. 지금 체제에서는. 네. 웬만하다면 고용 대표가 진짜 뭉개지는 게 확실히 보이기 전에는 웬만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컨센서스로 빨리 지금 며칠 사이에 바뀌는 와중에 CPI 넘버가 이 정도니까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 데이터가 더 확실히 내려가는 게 보여야지 금리 인하랑 연결될 것 같고요. 아까 관세가 효과로 인해서 인플레가 나느냐 걱정하는 그거는 연준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한 분기, 1분기는 지나봐야 한다. 또 그러면 1분기 지나면은 완화될 것이다라고 페드도 얘기는 했지만은 1분기 아직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월 달 중반 입장에서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가 다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아직은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게 컨센서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파월과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이 시사하는 바는 올해 내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올해 내내까지 몰라도 일단 상반기는 쉽지 않겠다는 6월 달을 정점으로 할 수도 있다. 5월 달에 바뀐다면. 네, 의장이 바뀐다면. 바뀌겠지만 그게 또 무슨 절차상의 이슈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3월 달, 4월이고 5월은 없으니까 3, 4월 달은 못 한다는 컨센서스가 빨리 빌드업 돼서 이걸 뒷바퀴 아까 말한 고용 데이터 무너져야 돼요. 네.
근데 그런데 무너지면 주가에서 힘을 받고 있는 우리 컨슈머 스pen딩에 의존하는 주식들은 또 주춤할 겁니다. 어쨌든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런 게 argue가 계속 있으면은 요거 갔다 저거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수급이 빨리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전체 숫자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지수가 무너지진 않는데 올라가는 속도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게 해결될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말 외환 당국의 개입으로 기세가 꺾였던 달러 원 환율이 새해 들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일부에선 원화가 곧 휴지 조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과장 섞인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은 국내 증시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 뜨겁죠. 자,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로 코스피가 5천을 향해서 성큼성큼 가고 있는 가운데 환율이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지 지금부터 시장 관련 상황 두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 김동섭 대표 나오셨고요. 그린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당국의 대책으로 환율이 하향 안정세를 찾아가나 싶었는데 다시 꿈틀꿈틀거리더니 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 우려스러울 정도로 1,470원대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거 왜 이러나 싶어요? 왜냐하면 작년 말부터 외환당국의 강력한 구두 개입부터 잇따른 조치들이 쭉 나왔고 한번 크게 눌렸고 사실 연초에 큰 변수만 없다면 사실 환율이 더 심하게 튀어오르진 않을 거다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이었는데 보기 좋게 깨버렸어요. 네.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원인으로 뭐 지목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는 건 뭐 서학개미가 뭐 해외 투자금이 한 19억 달러 정도 또 나갔다. 서학개미 때문인가요? 그런 얘기가 좀 나 있어요. 네. 근데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사실 이번에 환율을 떨어뜨릴 때 정부에서 이제 구두 개입도 있었고 실제로 공급을 한 금액이 22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 대비로 보면은 약 3억 달러 차이니까 그만큼의 수요가 다시 생겨서 올라간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율적인 상승이나 하락이 이루어진 상황, 그러니까 자율적인 상승이 올랐고 내려갈 때 자율적 하락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결국 복귀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갈지 안 할지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면 만약에 이제 지난번 고점, 그러니까 12월 24일인가요? 아마 그때 1,484원 정도 갔다가 3일 네. 만에 1,430원대로 밀렸었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으로는 다시 1,484원까지 올라오는지를 이제 보시고 거기서 이제 방향성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사실은 이제 돌파 가능성이 높아져 있어요. 네.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정배열이 들어온 월봉상이나 이제 연봉상으로 정배열이 한번 들어와 버리면 정배열을 깨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횡보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어떤 재료에 의해서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그냥 밀려가는 추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이 연동하는 흐름이 있어요. 엔화도 약세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같이 약세가 되는 모습. 특히 달러가 강세도 아닌 약간 약세의 흐름을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원화에는 강세로 가는데 강세 못해지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이제 자율적인 흐름으로 보셔야 되고 원인을 너무 찾으려고 하면 안 될 거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현재 드러난 것은 서학개미의 어떤 매수 자금, 그 자금이 그때 매도 자금과 거의 일치해지고 있는 모습은 맞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계속해서 역전 상태 유지가 어쩌면은 지금 현재 환율을 더 많이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또 정부에서 너무나 많은 카드를 한 번에 다 썼는데 그 카드가 그냥 한 번에 무용지물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고점을 뚫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보면 네. 그러면 예를 들어 1,480원 넘고 정말 1,500원 선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면? 근데 사실 1,480원에서 1,500원은 너무 가깝잖아요, 네. 공간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1,500원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초에 원래 달러 수요가 많아서 이 원추에는 이렇게 약간 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주의를 해낼 필요성이 있는 거는 생각해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허상무님. 네. 지금 환율 수준이 적정하지 않고 좀 높은 수준이라는 거는 대체로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환율도 추세라는 게 이제 보면 밑으로 가냐 위로 가냐인데 지금 확실히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어느 선에서 잠잠해질 거냐 아니면 평균값을 이룰 거냐 여기에 대해 이제 궁금증들이 많아서 어떤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계산으로는 저희 원달러 환율의 적정한 레벨은 지금 현재 한 1,420, 3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지금 환율이 좀 많이 좀 높긴 하죠. 좀 높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원화가 그렇게 싸진 않다라는 게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화가 싸냐 안 싸냐는 결국 이제 구매력인데 결국 이제 저희가 뭐 수출 기업들은 대단히 뭐 나름 수출을 잘하고 있긴 하지만 또 이게 반도체와 반도체 아닌 기업들 간에 또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도 하고 또 내수에서 결국 이 저희로 국내로 이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들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에 이제 공장을 짓는 이런 투자가 사실은 되게 쉽지 않고 오히려 국내 기업들을 자꾸 이제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학개미나 이제 연금의 투자가 물론 규모상으로는 되게 크긴 하지만 그 돈들이 왜 국내를 투자를 하지 않고 왜 밖으로 나가냐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성장률의 차이, 그다음에 어떤 경쟁력의 차이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져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있었고 뭐 문제를 거의 대부분 이제 서학개미와 해외 투자로 이렇게 눈을 꽂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적인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자꾸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결국은 원화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약간 중장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환율이 떨어질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은 조금 더 이제 높아지는 뭐 내지는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올해만 보면 그래도 저는 이제 정부의 개입 의지가 작년보다는 굉장히 좀 센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뭐 말씀하셨지만 지난 12월 달에 외환 보유액이 줄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경상 확인됐죠. 흑자가 네. 엄청 났음에도 불구하고 줄었다라는 거는 이제 돈을 써서라도 어쨌든 환해 시장에 이제 개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환율이 이제 올라가는 속도는 뭐 1,480원에서 이제 2,500원 가는 구간에서는 또 아마 개입이 세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속도는 좀 더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뭐 좀 저희가 원화가 대단히 강해지기는 쉽지 않고 또 저희 원화가 그렇게 싸진 않기 때문에 아마도 좀 제 생각에는 좀 천천히 떨어지거나 지금 현재 레벨을 유지를 하는 현상들이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한?
뭐 제가 12월 달에도 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1분기까지는 1,450원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가장 큰 요인은 제가 이제 외환시장에서 공급 가고 이제 수요가 사실 계속 불균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불균형을 본다면 1,450원 정도가 이제 당분간 이제 중심점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변수가 좀 수요 쪽으로 더 치우치면은 1,400 한 뭐 70원, 80원 요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공급 쪽이 조금 더 세지면은 뭐 1,420원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480원 넘어가면 사실 정부의 개입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저는 네. 1,480원 정도가 그 상단으로 보지 않을까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1분기도 지속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공급은 계속 지금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 포트폴리오 조절도 좀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12월 무역수지 흑자가 지금 뭐 110억 달러 뭐 되게 안정적으로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은 위로 튄 것은 수요 심리를 또 자극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또 강세거든요. 왜냐하면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커지니까 뭐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서 그린란드, 이란, 콜롬비아 군사작전 얘기 나오니까 결국 달러 강세로 가거든요. 그러면 달러 수요가 더 증대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조기 의회를 해산한다는 소문에 엔화 또 약세로 가잖아요. 그럼 원화가 또 거기에 동조화되는 측면도 있고 세 번째는 요즘 또 뭐 약간 뭐 루머이긴 하지만은 베네수엘라 사건 이후에 북한 김정은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가계하고 기업들의 달러 수요를 더 지금 부채질하는 이벤트들이 나오거든요. 달러 내가 꼭 쥐고 있어야겠다. 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들을 더 그렇죠. 강하게 내놓지는 하는. 않죠. 결국 수요를 더 땡기는 그러한 지금 변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 보면 저는 일단 1,450원을 중심으로 지금은 이제 상단 윗단에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저는 저 외환 보유고가 한 4,280달러 충분하고 무역 수지도 이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이런 이벤트적인 게 조금 가라앉는다 그러면은 다시 뭐 1,450원, 1,430원 이 정도로 다시 또 이제 하단으로 또 내려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뭐 위기 상황이라기보다는 지금 계속 이 환율 시장 자체가 저는 뭐 1,450원 정도를 중심으로 이벤트에 따라서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는 게 아마 1분기까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달러 수급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사실 작년에 일단은 대책들을 다 내놨잖아요. 뭐 사실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었고 뭐 개인들에 대한 인센티브 특히 이제 개인들은 RIA 계좌를 이제 새로 열어서 국내로 복귀해서 국내 주식 사는 뭐 비과세 혜택을 다 주기로 했고 최근에 또 나왔죠. 뭐 ISA도 국내 전용 ISA 나왔죠. 근데 이제 새해 들어서 미국 주식 사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또 네. 3조 원 가까이 매수 우위. 달러 값이 이렇게 비싼데 그래도 미국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높으신가 봐요. 아무래도 뭐 AI 같은 거로 봐도 사실은 이제 시작은 엔비디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HBM을 납품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결국 선두는 미국이고 또 재무 상태도 사실 미국 기업들 굉장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후발주자를 따라하기보다는 선발주자에서 같이 편입해서 가는 상황도 있다고 봐야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러한 선발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반도체에서 HBM 공급을 해서 AI를 좀 더 성숙시키는 그런 과정은 있지만 결국 선두를 끌고 가는 것은 다 미국에 있다 보니 미국으로 많이 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투자는 약간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특히 과거처럼 정보에 취약한 시절이 아니잖아요. 정보가 굉장히 빠른 시절에 돌아가는 환경을 캐치하는 우리 서학개미들이 정말 스마트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그게 결국은 이제 이러한 현상으로 이끌고 가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경제 성장률도 보면 이제 미국과 우리하고도 차이 보면 미국은 약간 더 높아요, 우리보다. 네. 올해도 높을 것 같아요. 올해 높을 것 네. 같고. 그러면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외부 변수에 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변수는 취약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쪽에 좀 안정적 투자를 좀 요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들의 성향이 사실 이제 국내 투자에 대한 믿음이 약한 거라는 해석도 좀 듭니다. 특히 요즘 보시면 코스피는 가는데 코스닥은 안 가잖아요. 왜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번 밀려면 뭐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끝까지 시장을 그래도 방어해주는 모습. 그러니까 투자의 모습을 보면 좀 더 수익을 내고 좀 더 안정적인 곳을 찾아가 다니는 느낌이 오는 거잖아요. 미국의 안정,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코스피가 안정, 그다음에 코스닥. 코스닥은 안 가잖아요. 정부에서 시책을 내도 코스닥은 별로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투자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걸 더 찾아가는 과정인가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해소가 되지 않으면 당분간은 현재 이 상황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우리나라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 그러니까 웬만큼의 이 인센티브를 줘서는 꿈쩍을 하지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건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 몇 종목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종목의 낙수 효과가 나서 다 수익이 나면 결국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도 종목들은 벌써 너무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따라붙기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후발주자는 또 너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도 없는 상황이 이게 사실 우리나라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들어오지 못하는 거고 아무 혜택이 무슨 혜택이 있어도 일단 손이 잘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나 이제 일정한 상황 속에서 코스닥도 엄청 오르고 개미들이 돈을 좀 벌었다는 소식이 나면은 이제 아마 그때는 늦더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결국 서학개미한테 그렇게 러브콜을 했는데 아직까지 코어는 건드리지 못한 상태인 것 같네요. 네. 뭔가 역대급으로 파격적인 혜택, 비과세 혜택들 다 줬는데 아직까지는 마음을 열지 못한 것 같다. 근데 사실 대세는 코스피 지금 한국 증시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아주 시차를 두고 좀 나타나려나요? 제가 지금 너무 지금만 봐서 그런가? 저는 사실 이제 미장하고 국장을 이제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개인 투자가들한테 보는 미장과 국장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정책 입안자로 생각할 때 이쪽에 수익이 좋았으니까 수익 추구하고 이쪽으로 다시 또 옮겨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뭐 많은 이제 저희 고객들 지금 뭐 미국 주식 많이 투자하고 계신데 딱 느낌이 뭐냐면은 지금 미달러는 미국 증시는 그냥 필수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제가 아닙니다. 국내 네. 증시의 대안제 필수제예요. 그러니까 달러는 개인이든 아니면은 기관이든 당연히 앞으로 갖고 와야 될 그런 필수제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당할지도 모르고 네. 그다음에 내가 이제 앞으로 쓸 요지도 크고. 그러니까 옛날 과거 이제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 열풍하고 이제 비슷하다는 거죠. 그때 보면 캐나다 달러, 미국 달러, 호주 달러 다 샀는데 왜냐하면 금리 영향도 있었지만은 향후 본인들의 가족이라든지 은퇴 수요를 감안해 갖고 또 달러를 갖고 있는 욕구가 강했는데 그 욕구를 그대로 지금 미국 증시에 녹여내고 있다. 왜냐하면은 그냥 달러를 들고 있는 것보다 투자를 통해 갖고 계속 자산을 증식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부동산을 못 하니까 그러면 가장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미국 주식이라든지 미국 국채를 통해서 내 달러의 보유량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미장은 계속 이제 하나의 다른 시장으로 가는 거고 국장은 대체제 뭐 이런 개념은 아니다. 국장을 보시면 요즘 만약에 이제 국내 증시가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써갖고 쉽게 해서 이제 마통을 써갖고 또 이제 국내 주식에 또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 자체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제 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효과는 별로 없다. 그리고 지금 뭐 국장이 나빠서 안 들어온다. 뭐 좋은데 뭐 미국에 대한 어떤 편견이 더 좋아서 안 들어온다. 저는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 미장하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들이 바라보는 입장 자체가 분리된 시장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보다 수요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는 현상이 이런 달러에 대해서 가게라든지 기업들이 이제 필수제로 인식하고 이 부분을 계속 붙잡고 가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더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굳이 저는 정부가 여기다가 뭐 옮긴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바로 옮길 수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 시장에 대한 전략을 다르게 갖고 와야 되지 않을까 정부도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더 매력적이 돼야 돼. 더 더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고 이제 미국 버리고 한국 오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증시가 아주 그냥 매력적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사실 혜택을 줄 테니까 와라 이게 아니라 이 자체가 예뻐져야 이 자체가 매력적이고 투자할 만한 곳이 돼야 결국엔 물줄기가 바뀐다는 생각을 이번에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무님.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긴 했는데 거기에 핵심은 결국 한시적이었잖아요. 세제 혜택을 주긴 하는데 뭐 올해 언제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놓고 하니까 네. 그 다음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연속성이 없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투자자들이 그렇게까지 관심을 안 기울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말씀 쭉 하신 것처럼 이게 뭐 신뢰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그동안 이제 경험으로 쌓인 부분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정책이 조금 더 영구적이 좀 되어지고 연속성이 좀 되어져야 그래야 그 다음에 또 좀 문제가 해결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ISA가 국내 전용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장기로 이제 국내 주식이나 펀드를 보유하고 있으면 여기에 따른 세제 혜택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거에 투자 문화의 전반적인 단점이라고 하면 4848. 사고 팔고 이제 이거에 대한 수익률 게임을 늘 벌이는 게 이제 이게 결국에는 생산적 금융으로 가지 못하는 이제 뭐 근본 원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으니까. 장기 투자는 결국 배당과 관련 있는 거거든요. 배당도 이제 높이려고 여러 이제 그렇죠. 세법 개정이나 하고 그게 이제 있잖아요. 정착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배당에 대한 부분에서 장기 투자를 볼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스갯소리지만 국민성이 빨리빨리를 좋아하다 보니 또 수익성에도 무시 못해요. 예, 배당 수익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이 나요. 맥스나 5%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면 진짜. 근데 종목에서 5% 나버리면 이제 뒤도 안 돌아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은행 이자도 사실은 1년에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종목에서 5% 나오면 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수익을 추구하는 어떤 국민 성향도 무시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바꾸려면 배당으로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는 시기. 그다음에 투자가들이 그거를 이제 인지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처럼 주가가 고공행진해서 하면서도 꾸준한 상태를 유지해주는 모습.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사례를 보면 주가 한번 훅 올라가서 훅 내려갔다 이게 엄청 컸다가 요번에 또 한 10년에 한 번씩 파동 크게 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렇게 좀 완만해지거나 둔화되는 모습이 있으면 투자가들 입장에서 내 돈을 넣었을 때 뭐 큰 수익도 큰 수익이지만 배당으로 충분히 수익을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지. 지금처럼 배당을 뭐든 고쳐도 사실 돈을 아직 다 타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느낌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부나 다른 입장에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 시기적으로 너무 지금 아직 결과를 보기에는 굉장히 이른 시점이고 약간 더 시간이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네. 뭐 일단 시도는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될 거고 다만 그 시도가 있다면 그 결과를 빨리빨리를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투자가들의 빨리빨리 마음을 죽여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약간의 공간, 그러니까 시간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4, 5년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봐요. 그렇게 길게요? 왜냐하면 배당은 1년에 뭐 분기 배당도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 있으니까 한 두세 번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두세 번을 받아서 돈이 쌓이는 느낌이 좀 있어야 또 기업이 또 그만큼 제대로 주는지에 대한 느낌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만이 그게 정착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출발점의 과도기 시점 정도로 바라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우리나 정책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결과가 안 나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돈을 수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싶네요. 상무님 증권사 고객 계좌들 보면 그런 변화 여지가 안 보입니까 아직? 아직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워낙 초기라서 이제 뭐 아직 이제 올해부터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특히 ISA 계좌는. 근데 저는 약간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본에도 이거 ISA 계좌 해가지고 일본은 좀 많이 성공한 편이에요. 그래요? 네. 일본 성공적-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 했을 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이 비과세에 대한 기간이 훨씬 길어요. 비과세가 거의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간 자체는 무제한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도도 저희는 뭐 예를 들면 2천만 원, 뭐 1천만 원 이렇잖아요. 네. 여기는 1인당 거의 저희 한국 원화 돈으로 거의 2억 가까이는 수익을 놔도 거기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진짜 일본처럼 저금리인 사회에서 이제 어떤 이자로 먹고 사는 확실한 유인책이 될 그런 수 것들에 있어서는 비과세인데 이게 굉장히 길고 또 금액도 꽤 크니까 이걸로만도 노후의 생활이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뭐 되게 잘 만들었죠. 뭐 혜택도 많이 주고 또 청년들한테도 주고 뭐 여러 가지로 잘 만들었긴 했지만 이 기한이 3년이고 또 한도도 몇 천만 원 단위로 계속해서 이제 또 세율이 높아지게 되고 이러니까 아마도 이제 좀 좋긴 한데 그러니까
그 자금의 일부를 넣을 것 같긴 하는데 이거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또 어마어마한 돈이 몰리기에는 좀 한계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매년 세법 개정 같은 거 발표할 때마다 이런 거 담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상황 봐서 업데이트한다는 느낌이 들죠. 이거 이제 구조적으로 딱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 봐서.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사실상 내가 배당이나 장기 투자로 안정적으로 투자해야겠다. 이것보다는 고객들 많이 만나시니까 그렇죠. 아마 대부분 다 1년 안에 네. 내가 뭐 투입한 투자금 대비 몇 % 수익률 뭐 이런 걸 기대를 갖고 다 그럼요. 네. 들어오시죠. 네. 그게 현실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익률을 먼저 보지 사실 이런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먼저 생각해서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아니 수익이 나야 뭐 비과세 혜택이 있는 거지 수익도 못 나는데 비과세 혜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이제 정부 정책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봤을 때 이제 정부가 지금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내놓은 정책들 이렇게 타이밍으로 이렇게 실론을 쭉 보면은 뭐 처음에 상법 개정이라든지 세제 개편, 그다음에 산업 지원을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국민 성장 펀드 뭐 150조 원, 그다음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 벤처 4대 강국 펀드 40조 원, 뭐 이런 말까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 발표하겠다고 네. 계속 이런 부분들은 쭉 보면은 네. 저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아니면 펀드멘탈적으로 증시를 이제 부양시키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강한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엔 여기에서 개인들, 특히 개인 투자가들이 소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차피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증시는 끌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금력이 더 크니까 네. 여기가 가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들 입장에서 만약에 이 증시에 소외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혜택을 주는 게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배당 혜택 이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반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부가 개인한테 이 혜택을 줘갖고 개인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여갖고 증시를 부양시키겠다 이런 컨셉이 아니라 지금 정부는 로드맵은 다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저는 다시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배당 아니면 IS 뭐 이런 이제 계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반대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계속 이제 많은 분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국장이 개인들에 의해서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시장을 끌고 가는 것은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이 소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적인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것을 활용하면 되는 거지 이걸 반대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게 한국거래소가 6월부터 거래 시간을 이제 12시간으로 늘린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정기전 거래 마감 이후에는 넥스트레이드와 본격적인 경쟁 체제도 또 만들어지게 됐더라고요. 이게 증권사 입장에서는 네. 상무님 이게 어떤 변화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물론 거래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거래 더 많이 하시겠죠. 근데 이걸 단순히 그렇게만은 볼 수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뭐 식당에 뭐 문 오래 열어둔다고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건 아니니까요. 네. 이게 물론 이제 좀 좋은 점은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 프리 마켓, 애프터 마켓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정규장에서 이제 나타나지 못한 변화들이 그 시간 전에 또는 후에 나타날 때 투자자들이 어쨌든 리스크를 반영을 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되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미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좀 더 선진화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게 오래 연다고 해가지고 좋아지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그 전이나 그 후나 어떻게든 매매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게 되면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죠. 예, 비용적인 측면이 네. 또 12시간을 네. 예를 들어서 매매를 그 해야 야간팀 되면 따로 운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두 배가 더 트레이더들이 필요한 거고 만약에 24시간 하게 되면은 3교대가 필요를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또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그 인력들을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수고가 좀 생기긴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제 어떤 뭐 장점과 단점이 다 좀 같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거래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은 여러 돌발 변수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자기가 편할 때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효용성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우리 시장 얘기해 보죠. 코스피가 계속 질주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하루도 안 빼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4천 뭐 300, 400, 500, 600 이제 700 700. 막 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너무 과열된 겁니까? 아니면 갈 만한 자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과열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엄청 치고 간 게 아니거든요. 과거 사례로 봤을 때는 올랐지만 뭐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저표가 됐던 부분을 해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과열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빠른 시간에 올라온 거는 좀 부담스럽죠. 그 부분은 항상 뭐냐면 시장이 빠르게 오르면 뭐 행보를 하든지 눌리든지 뭐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네. 전혀 그게 없으니까 이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네. 이게 과열로 보일 수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잠시 쉬니까 다른 종목에서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면 결국 시총을 나눠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종목들의 어떤 힘이 나눠져 있는 상태가 돼요. 시가총이 많이 분산이 좀 물론 많이는 아니지만 네. 조금씩 분산해 감으로 인해서 시장의 지지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주가가 사실 잘 밀리지 않아요. 대형 악재가 나와도 바로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렸던 매수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빨리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이지 그 외에 대한 부담은 사실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술적으로는 뭐 5,000포인트 정부 얘기한 게 정말 현실이 된 상황이 됐고요. 또 맥쿼리인가요? 그쪽에서는 6,000포인트 뭐 제시도 했는데 6,000포인트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4,500, 5,500, 5,000, 6,000 얘기해도 다 틀린 거 아니다. 왜냐 주가는 결국 고점을 높여가고 저점을 높여가는 게 주가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건 맞을 거다. 문제는 시기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연초에 벌써 5,000을 찍는다는 거 보면은 6,000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 줄 것 같아요. 특히 그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시장에 반영이 안 되잖아요. 네. 또 미국에서 제롬 파월에 대한 연중 공격이 있어서 경제 대통령을 흔드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좀 악재에 둔감한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장은 아직도 갈 길이 남아있다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상황이다라는 거. 거기에 우리나라처럼 이제 상법 개정 이런 걸로 정책적인 이슈마저도 맞춰주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빠른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투자가들에게 이 손이 안 나가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조정이 쉽게 들어오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투자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하시는 분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점 되면 조금씩 받아주는 역할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조정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기 전에 일단은 한 번 더 관망세를 좀 보는 상황. 그렇지만 이게 과도하게 빠른 시간에 올라온 거에 대한 만큼 조정이 돈다. 그건 아주 기회일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실질적 조정이라기보다는 레벨업 하기 위한 과정인 조정이 많이 혹시 온다면 그건 조금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 근데 이럴 땐 또 안 줘요. 근데 기다리는 조정이 안 온다고? 근데 요즘 시장 투자를 보면 아주 재미난 수급이 있어요. 어떤 수급이냐면 기관들이 계속 한 4, 5일을 사요. 네. 한 3조 5천억을. 그러고 난 다음에 외국인이 막 사 올리면 거기다가 기관이 막 던져요. 네. 그 다음에 기관은 제로 베이스가 딱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멈추면 기관이 또 사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외국인이 달려들면 거기서 기관이 던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돌려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투자가 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조정도 안 들어오고 서로 기관이 외국인과 주고받니 받거니면서 올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거의 잘 안 빠져요. 오늘도 외국 기관 아마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일째. 근데 지난번에도 5일째 사고 6일 매도하고 다시 또 오늘 4일이 들어왔어요. 이게 외국인도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수급이 아주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럴 때는 과거 사례를 보면은 주가가 어디서 끝날지 몰라요. 이럴 때는. 돌을 계속 서로 쌓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과한 상승이 일찍 온 것만 좀 주의를 한다면 뭐 시장 지금 현재 과도한 상승이라고 보기엔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말하고 싶습니다. 과열 걱정이 되긴 되지만 과열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려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올라타야 된다는 이제 말씀으로 들려요. 즉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한수 대표님도 공감하시는지. 네, 사실 지금 4,700까지 올라오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뭐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닌가 그 얘기를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한 4,700 정도, 저는 한 4,500 정도는 돼야 2025년도 국내 기업들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된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뭐 계속 저평가돼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정상화되는 속도가 되게 빠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4분기 때 삼성전자 지금 영업이익이 20조 원으로 확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은 결국 2025년도 밸류에이션이 이제서야 정상화가 됐다 저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에 1월달, 2월달에 실적 발표가 되고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된다는 거죠. 현대차그룹도 뭐 요즘 갑작스럽게 올라왔는데 아직도 PER이 8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지금 2025년도 정상화가 되려면은 저는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는 정상화됐지만 아직도 안 되는 눈도 많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은 지금 한 4,500선 정도까지는 밸류에이션 정상화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500 넘어서는 올해 2026년도 이제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 타이밍이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2025년도 밸류에이션 정리하고 2026년도 갈아타는 딱 그 시점에서 아마 좀 시장이 아까 우리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제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사실 좀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2026년도 밸류에이션을 보고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특히 2026년도 밸류에이션은 지금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한국에 대한 어떤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더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맥쿼리 6천을 외쳤는데 사실 저도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는 6천 외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되는 집구석. 뭐 한국이 지금 되는 집구석이거든요. 밖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렇다 보면은 계속 밸류에이션을 높게 잡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지금 코스피죠. 코스피 종목들의 이익 성장률 전반적으로 한 35% 이상을 봐요. 그렇다 보면은 2025년도에 비해서 2026년도 같은 경우는 35% 주가지수 상승이라고 본다면 그게 거의 한 5,700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나 보면 약간 거기다가 이제 뭐 양념만 더 친다 그러면 6천선이 나올 수 있다는 컨셉인데 그런데 그것도 밸류에이션에 맞춰서 그 정도라는 거죠. 이게 외국에서 오버슈팅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2026년도 한국의 기업들 되는 집 구석에서 나올 수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본다라고 그러면 뭐 지금은 사실 조정이 조금 올 수 있다. 하지만은 그게 저는 완전히 오버슈팅 돼 갖고 조정이 하락 조정이 아니라 이제 연도가 바뀌면서 새롭게 국내 주식이 밸류에이션이 바뀌는 과정에서 조금 한숨 돌리는 그런 과정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하면 사실 매수 타임이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쉬더라도 이건 조정이 아니다라는 거고. 근데 지금 추세 보면 사실 1월 안에 5천 찍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증권사들 1분기 막 얘기하던데 1분기가 문제가 아니라 1월 안에 지금 5천 저희가 숫자 볼 것 같지 않으세요, 상무님? 그렇죠. 뭐 지금 연초 이후에 저희가 한 9% 넘게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4,500, 4,600에서는 뭐 한 8%만 올라도 5천이니까 뭐 지금 정도 속도만큼으로 한 일주일만 가도 그러니까요. 5천에 도달하기는 좀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 10월 달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코스피가 한 19.9%, 20% 가까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1월은 사실은 이제 코스피가 한 5% 정도 빠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정도 속도로 해서 5천을 찍으면 아마 2월 달은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저는 5천이나 6천이나 저는 크게 막 뭐 물론 더 가면 좋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조금 자꾸 이제 끄림직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너무 이제 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두 개를 빼고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면은 아직도 코스피가 지난해 대비해서는 지지난해 대비해서는 한 3,400 정도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약간 체감적으로는 그게 조금 더 투자자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체감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과열도 아니죠. 그렇게 비싼 주가도 아니고 그냥 남들 뭐 일본이든 유럽이든 남들만큼 오른 거니까 그렇게 과열은 아니다. 전자나 하이닉스만 빼면은 그렇게 과열은 아니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고 또 이걸 또 좀 뒤집어서 보면은 그만큼 너무 이제 반도체에 조금 쏠려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긴 하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되게 작년에 저희가 코스피가 70% 넘게 올랐는데 네. 연간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안 샀습니다. 저희가 한 4, 5월 달부터 11월까지 엄청 샀다가 또 11월에 엄청 팔고 그래가지고 연간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저희 한국 주식 시장을 작년에 코스피가 75% 막 오르고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게 좋았는데도 전체적으로 보면 잘 안 샀어요. 그리고 올해 1월 들어서도 오히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조금 팔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히려 이제
환율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조선, 뭐 유틸리티, 뭐 기계, 뭐 이런 걸 오히려 조금 더 사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이게 조금 좋게 보면 이제는 대한민국 시장에 반도체 말고도 조금씩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 다른 산업들도 분명히 생기는구나.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5천을 넘고 6천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어쨌든 선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라고 하면 사실 이제 그거 외에 다른 쪽으로도 이제 업종의 어떤 매기가 확산이 되는지가 더 중요한데 약간은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연초유의 시장이 너무 반도체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5천을 안 가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반도체만 있냐? 아니다, 나도 있다. 라고 조금 외친 게 CS를 계기로 현대차 그룹이 네. 그냥 주가의 재평가를 받을 정도로 올라왔고 조방원이 좀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또 주목받고 한국에 반도체만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거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현대차 봤는데 너무 빨리 오르더라고요. 또 이것도 아마 이것도 삼성전자가 좀 더 갈라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 현대차 움직임을 보면은 옛날에 테슬라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테슬라 이제 전기차하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뭐 이런 식으로 로봇 계속 나오는데 네. 지금 이번에 아틀라스라 그래서 휴머노이드 현대차에서 소개했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차 그러면 왜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향후 방향성을 정확하게 짚고 거기에 대한 생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갖추고 있잖아요. 또 현대차 이제 자동차 산업의 로봇 그 성장률이 향후 2배 정도가 더 크다고 합니다. 자동차보다. 그러니까 기회를 보고 접근한 것이 시장에서는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항상 시장은 결과물이 딱 드러나가지고 뭐 엄청 성장보다는 뭔가 될 것 같아 하는 느낌이 올 때 막 달라붙거든요. 지금은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현대차에서는 뭐 로봇에 대한 정확한 이슈화를 못했던 부분이 이제 드러나니까 이제 가나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로 좀 판단하고 네. 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된다면 레벨업을 한번 하는 상황이 이제 된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처럼 엄청나게 뭐 이렇게 시가총액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상당히 상회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올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저변 종목들로 방향을 잡고 선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는 게 기업들이 상당히 의미 있다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도주는 반도체인가? 뭐 여전히 그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들 안에서도 약간의 순환매들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뭔가 조금씩 퍼지고 쏠림이 심하다는 건 우리가 좋지 않다는 건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한국에 이제 올해 2020년도 이제 산업들을 뭐 분석을 좀 해본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이 확실히 이제 눈에 보이는 데는 반도체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뭐 2차 전지 아니면은 뭐 전력기기라든지 화장품 엔터가 보인 거고요.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시장들은 AI라든지 아니면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우주항공, 뭐 방산 이런 쪽으로 또 시장이 또 확대될 수 있는 기대감은 또 충분히 지금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안에서 보면은 결국은 국내 5대 기업 그룹이 다 하고 있거든요. 삼성, SK, 하이닉스, SK, 그다음에 두산, 그다음에 한화, 여기에다 현대차까지. 근데 4개 그룹은 이미 사실 외국인 투자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그런 주가 상승이 확실히 눈에 보이는데 현대차 그룹만 사실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이제 CES 2016 뭐 여기를 딱 보면서 결국 현대차 그룹이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결국 모빌리티 회사로 인식이 전환을 시켰다는 거죠. 그럼에 따라서 저는 5대 그룹이 다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있다.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5대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산업들이 모두 이제 강세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것을 좀 봤다라고 본 상황이고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모빌리티 회사로 좀 바뀌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테슬라 같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현대차는 계속 문제점이 이거잖아요. 자동차 너무 잘 만들어요. 그런데 앞으로 성장 산업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앞으로 이제 뭘 해먹고 살지에 대한 기대감이 없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게 그거죠. 자율주행 비즈니스에서 모베드하고 이제 모셔널 갖고 이제 뭐 현대 오토백까지 합쳐진 경우에 자율주행 플랫폼 확실하게 이제 눈에 구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틀라스를 통해서 현대 모비스라든지 현대 위아까지 여기에 이제 뭐 부품을 갖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로보틱스, 피지컬 AI도 좀 상용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테슬라와 같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현대차 비즈니스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 제가 이제 뭐 PER 자꾸 말씀드리는데 현대차 PER이 지금 900 정도 와 있는데 사실은 이 정도 새로운 모빌리티 회사가 PER 9배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최소한 여기는 한 15배 이상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주가 지수 물론 뭐 37만 원 정도 와 있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 저는 뭐 사실 뭐 한 거의 한 50만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PER 적용해주고 이 회사가 새롭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렇다고 하면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 자체가 지금 저는 재평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국내 올해 주가지수 5천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현대차 그룹이 마지막 퍼즐이 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미만의 숙제 코스닥을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왜 코스닥은 코스피만큼 계속 못 가고 오히려 격차가 좀 더 벌어질까? 오히려 정부의 지금 정책은 뭐 국민성장 펀드를 비롯해서 코스닥에 더 물을 주려고 지금 꽃을 키우려고 물을 주고 있는데 왜 코스닥은 아직까지 그게 호응을 못 할까? 왜 그렇다고 보세요? 상무님께 먼저 네. 여쭐까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 그 두 가지가 좀 고질적으로 문제인데 첫 번째는 진짜 살만한 좋은 기업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 지금 상장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네. 사실 이제 뭐 시가총액 큰 기업들 중에 뭐 나름 잘하고 있는 기업들, 뭐 바이오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네. 사실 상장만 하고 그냥 처박혀 있는 주식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가지치기 또는 뭐 좀 그 좀비 옥석 기업이죠. 가리기 네.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 이자도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질적으로 차이가 예를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좀 가지치기나 좀 좀비 기업들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좀 더 시장이 좀 활력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좀 들고요.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최근 들어서 제가 재미있게 봤던 거는 뭐냐면 환율이랑요. 저희 코스닥 대비 코스피랑 그려보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갈수록 네. 또는 이제 뭐 세상이 불안해서 해외 주식에 국내 투자자들이 갈수록 오히려 국내에서는 그래도 경쟁력 있는 뭐 조선, 방산, 반도체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오히려 내수에서 그 생산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국내 코스닥 기업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글로벌 경쟁력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국내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다 밖에서 이제 공장을 짓다 보니까 생긴 어떤 공동화 현상 이런 것들을 코스닥 시장의 부진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한수 대표님, 이게 이제 코스닥을 이루는 주 섹터가 2차 전지 바이오. 그렇죠. 네. 그리고 개인들이 이제 보통 그쪽에 많이 네. 담고 계시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상하게 요즘에 다 부진해요. 부진합니다. 다 부진한 섹터잖아요. 네, 네, 상대적으로 부진하죠. 더 부진하죠. 반도체와 비교하면.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외국이라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형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5대 그룹이 사실 국내 산업을 다 이끌어가고 실적을 보이기 때문에 그 5대 그룹 안에서 또 계속 매매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눈앞에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뭐랄까 좀 뒤처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저는 좀 시간 문제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반대로 정부의 이제 정책적 지원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쏟아져 나왔는데 바로 지금 시간을 두고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IPO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스페이스X라든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금 상장 기대감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해 2025년도 하반기 때 중국 증시 특히 홍콩 증시가 잘 버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내에 있는 AI 기업이라든지 로보틱스 기업 그다음에 항공 기업들 우주항공 기업들이 엄청나게 대거 IPO로 막 쏟아들어왔거든요. 좋은 기업들이.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살만한 종목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에 최근 들어서 지금 국내도 제약바이오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상장이 지금 대거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거든요. 옛날 뭐 넥스트젠 바이오 사이언스라든지 코스모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스닥에 맞는 기업들이 상장을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장 살 종목이 없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돈 들어오는 게 조금 이연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트렌드를 본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만약에 제도적으로 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좀 돼 있고 그다음에 IPO가 지금 어느 정도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코스닥 벤처라든지 아니면 뭐 벤처 4대 강국 펀드 뭐 이런 기본적인 펀드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시간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김동수 대표. 제가 보는 관점은 좀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투자가들이 코스닥에서 골탕을 좀 많이 먹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신뢰 회복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 또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현재 시장의 테마를 이끄는 핵심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좀 제한돼 있어서 또 거기서 뒤처지는 부분,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또 변동성을 보는 사람처럼 코스닥을 또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스닥에서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 이익을 못 내면 결국은 다 원금이 손해가 나는 경향이 많죠.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손해 안 나고 버티는 종목이 많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수 오르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상황.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들이 지금은 선택을 코스피 쪽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항상 이 사이클은 돌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코스닥에서 한번 크게 또 분출하는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가 이제 주가가 한번 크게 오르고 그 상황 속에서 약간 낙수 효과 오는 시점, 그 시점이 좀 지나야 된다고 본다면 지금은 오히려 저점 매수가 유효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연초에 환율이 다시 위로 고개를 든 것은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외환 당국의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행되더라도 환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1,400원 후반대, 지금의 환율 수준에 적응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고요.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